자,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대표 이 본격적인 총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격전지 수원을 찾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권 심판론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 이 수원에서 이 철도 지하화 이 공약을 꺼내들었죠. 목소리를 먼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 철도는 수원을 동과서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이 이 수원의 동서 간의 격차, 의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착화된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자, 수원 지역은요, 20대, 21대 총선 연이어 이 5개 지역과 갑을, 병정, 무까지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 지역인데 글쎄 이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철도 지하 이게 좀 지역 주민들한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공약으로선?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특별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뒷받침할 제도적인 것까지 확정이 됐고요.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125만의 5개 지역, 우리나라에서 최대입니다. 단일 지역구로는. 그래서 예.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왜 중요하냐? 여기가 이제 단순히 이제 지역구 많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부 벨트의 일종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에 결과가 여기에 또 선전 여부가 용인, 이른바 그다음에 동탄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성남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그 심장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거나 혹은 한두 석권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전체적인 선거구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공약에 공을 들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지역 수요와 많은 민심이 반영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일반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가능성 말씀해 줬습니다만 지금 5개 수원에서 네. 그 정도에서 뭐 한두 개 정도만 해도 국민의힘은 선전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의 그 인구 구조라든가 봤을 때는 2석 이상만 가져와도 상당한 선전이고 예.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도권이 121석인데 예. 그렇다면 한 5, 60석 이상 가져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고. 네, 8년 동안 민주당이 석권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 위원장의 행보 영향이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이념적인 운동권 청산이라든지 그런 문제보다는 네네.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정책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철도 지하라는 것은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못해서 누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큰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쨌든 정책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을 하냐의 문제 때문에 그동안 고민이 많이 있어왔고요. 예. 이것이 지금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또 민주당으로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서 국회에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떤 그 수원 쪽 국민들이 어떤 어필은 일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네. 결정적인 어떤 성패를 가르는 요건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연일 운동권 청산론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중구 성동갑 출사표를 낸 윤희숙 전 의원도 운동권 청산론에 지금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서 탱자가 되었다면서요. 탱자 부대장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글쎄,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먼저 이제 도발을 한 거죠. 네네. 뭐 귤이 이제 회수를 거두면 탱자가 되는데 왜 네. 저렇게 괜찮은 분들이 반박한 정치권만 거죠. 오면 저렇게 바뀌냐는 얘기를 먼저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지금 탱자 운운할 정도로 지금 임 전 실장의 지금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경쟁도 지금 통과하지 못할 거란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격수를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윤희숙과 만일 이제 임종석의 대결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각종 정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상징적인 인물들이 맞붙기 때문에 저는 성동이 굉장히 뜨거운 핫한 지역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탱자 부대장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기싸움에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권 청산론보다는 정책 대결로 가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 앞서서 해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총선 전략 방향으로 운동권 청산론을 계속해서 띄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아젠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출산, 친환경 이런 아젠다에 비해서 운동권 청산론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 그리고 2030 세대들도 어떤 군부 독재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예. 운동권이 이런 우리의 민주화를 이끌었구나에 대해서 새삼 다시 재조명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운동권 특정 세력이 있어서 모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고 자정작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퇴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총선의 구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을 대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운동권 청산론으로 한번 대항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네. 운동권 청산론이 전략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뜻인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당 잔류를 선택한 이 유승민 의원의 총선 역할론 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와 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마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상징적인 것. 이길 수 있으면 그것 또한 좋고. 그러나 진다고 해도 역시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가 될 수 있는. 당이 아마 그런 곳을 부탁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안민석 의원 지역구에 유승민 전 의원 투입 검토가 나왔는데 그런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전 의원 혹시 경기남부로 총선 투입 가능성 있을까요? 저의 총선 전략은 그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이기는 공천, 국민들에게 명분 있는 공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그 안민석 의원 예. 지역구 이 경기도 오산에 유승민 전 의원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뭐 공동선대위원장 경기 남부를 좀 책임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승민 전 의원의 그 말하자면 역할로는 잘 쓰면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또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다루기 힘든 이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네. 어쨌든 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른바 중수청, 중도와 청년과 수도권의 어떤 약간의 영향력과 그런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그런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분을 투입했을 때 어떤 그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잘 봉합된 그 오히려 의기투합으로 발전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혹시라도 다시 좀 내용에 불씨가 있으면 이게 또 갈등의 진원이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계선. 그래서 얼만큼의 유승민 의원에게 정치적 공간을 열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뭐 경기도든 뭐 수도권이든 어디든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정부적 검토가 잘 좀 선행돼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좀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염두에 두시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뭐 저희 당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는 첫 번째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의 출마는 안 한다고 공천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든 어떤 전략 형식으로든지 공천에서. 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카드로 전략 카드. 유승민 전 의원을 오선에 출마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기도 한 것은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층에 대한 서구력이 있고 그만큼 또 어떤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용산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그리고 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너무 강한 강도의 비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당원들로 많아서 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공천 신청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이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이 꺼내든 이 운동권 청산론에 검사 독재 청산 맞대응 카드를 끊어들었습니다. 저 검사 독재 카드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관리의 패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은 그 한동훈 위원장이 그 운동권 청산을 꺼내든 것은 이게 시대 교체, 더 나아가 정치 교체를 우리가 해야 할 시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이 소명을 다했으면 그걸로 종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저 말하자면 검사 독재 청산을 얘기했는데 독재라 하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들을 독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7개 사건에 10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거의 매주 검사들을 만나요. 그런데 마치 자기를 위한 그것을 해달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의 명분과 어떤 총선 프레임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 나를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른바 사적 프레임으로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실수한 거라 봐요. 잘못하면은 이른바 정치적 이해 충돌. 내가 지금 많이 고통받고 핍박받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서 이걸 심판해달라로 중도층과 대중에게 들린다면 이건 총선 전략으로 온당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한동훈 전략에 반박하려다가 말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저 녹취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암살 시도 자체가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마치 이 전체적인 음모론으로 비유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할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는 극도의 말하자면은 증오 정치와 진영 정치가 나온 산물이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한 달이 지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총선을 앞두고 진영 결집을 할 수 있을 건 좋으나 마치 이 사건에 배후가 있고 음모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내가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적극 전달하는 것은 과연 저게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할 말인가 그리고 왜 또 말이 바뀌었는가 그때와 여기에 대한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운동권 청산론 그걸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좀 말렸다라는 표현을 좀 쓰셨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 강조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이제 정권 심판론 이거를 또 맞선 구도로 하고 있는데 어저께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4가지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대선이 2년이나 대선이 끝난 지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2라운드라고 느끼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끝없는 수사, 탄압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 야당의 지지자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근에 그 손준성 그 검사장에 대한 그 1심 징역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깊이 말할 건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고 어떤 야당을 탄압하는 모양새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셨습니다. 정치인 테러가 윤 대통령 이념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신전 기자회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2년이 됐지만 야당의 지도자를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야당의 대표로 보는 게 아니라 범죄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오와 혐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시선들이 있는 어떤 일부 어떤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테러가 또 생기지 않았나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직 뚜렷한 얘기를 하진 않고 있어요.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당내에서 이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길지 않은 시간에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번 국민들께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민의 표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또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또 의석수에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늦잖아요. 지금 이제는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당내에서도 결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원 투표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어제부터 지역구 예비 후보 대상 공천 면접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의 공천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 면접에 참가를 했는데요. 면접본 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질문이 상당히 많이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혹시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습니까? 그 걱정인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맞들기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장관도 어제 개항을 공천을 신청을 했습니다. 명령 대전 성사가 될까요? 저는 성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비례대표로 가나 딴 지역으로 가냐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알아서 할 문제긴 하지만 네. 뭐 2년 반밖에 안 된 지역구니까 전 지역구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출마한다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또 원희룡 전 장관이 가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어떤 저는 이번 선거에 총선에 가장 상징성 있는 지역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를 이른바 당대표로 내세운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 정부 초기 강요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토정책을 총괄했던 원희룡 전 장관의 대결이라 그러면 이거는 현 정부와 바로 지금 야당의 어떤 지금 말하자면 국정심판론 혹은 평가론의 가장 바로미터 안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 뿐더러 저는 여기에서 나온 승부가 전체적인 흐름도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빅이벤트가 되기 때문에 저는 명령대전이 성사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이번은 총선 전체가 인물구도로 갈 수 있는 좀 단초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면접 첫날부터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모습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전해 듣고 있습니다. 본격 공천 국면에 접어들면 글쎄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게 이제 비명과 친명의 계파 갈등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데 민주당 내 상황은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네, 뭐 친명과 이제 비명 간의 대결에서 지금 뭐 친명과 친문의 대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공천을 앞두고 항상 주주와 비주주 간의 파동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부 지역구는 친문에 대한 어떤 비토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친명 원외 조직에서도 또 친명 현역에 대해서 지금 불출마해야 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253개 지역구에 뭐 후보자만 600명, 700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천 파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책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교육비 지원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기본소득 시리즈를 꺼내 들었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할 때는 뭐 대학 다금까지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출생에 너무 극심한 지금 현실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를 책임지는 분들이 정책을 내놓는 건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꺼내든 저출산 대책만 28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출생 기본소득 플러스 대학 입학금까지 다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재정이 가늠이 안 돼요. 최소한 정치인이 뭘 꺼내놓을 때는 재정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꺼내놔야지 책임 있는 발언인데 이거는 너무 그냥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져 줄 테니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 낳으세요라고 얘기한다면은 누가 또 이것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2024년 올해 열렸던 지금 그 학술대회에서 2000년생 이후가 나중에 감당해야 될 세금이 전체 소득의 40%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엊그제 보도된 일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모든 걸 미래 세대에게 유의한다면서 미래 세대를 짐지우는 것 이건 약간 말하자면 모순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가 꺼내든 뭐 출생 기본소득도 있고요, 철도 기본도 있죠.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미래 세대 부담은 어떻게 넘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를 좀 더 짚어보죠. 이재명 대표가 오는 일요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잘하게 해결하겠죠라고 했지만 글쎄 어떤 사람은 공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또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만남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나는 것이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파음을 줄이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구 성동갑의 전략공천 지역인데 출마를 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혜택을 좀 받았고 또 중진 의원인데 또 험지로 가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당내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또 마냥 이재명 대표는 공천을 처리할 수도 없는, 공천을 주지 않았지만 공천에 대해서 또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문재인 그 전 대통령에게 친문 세력 중에서 좀 설득하실 분들은 좀 설득을 해주시고 네. 또 이 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친문 세력이지만 이분들은 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상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각을 세운 이현주 전 의원에게 복당을 제안했고요. 또 LH 투기 의혹 최초로 폭로한 김남근 변호사 영입한 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지우기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당 로고도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더불어 가장 좋아했던 그 물론 뭐 당명은 아니지만 예. 거기 퍼스널 컬러라든지 배치라든지 다 바꿔서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해보겠다는 뜻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면은 저는 지금 뭐 반명 비명은 당을 나갔지만 네. 그 지금 친문과의 또 다른 경쟁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홍천 의원이 하도 그러니까 이제 수박이 나가니까 이제 멜론이냐는 이제 얘기를 이제 우회적으로 꺼내들기도 했는데 네. 이런 정도로 당내 갈등에 대한 상황 관리는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몫일 거예요. 근데 말로는 잘 될 겁니다 하겠지만 저는 잘 되는 거는 현실이고 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 관리, 상황 관리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을지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 서울 메타시티 몰상식한 정책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당리 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입니다. 네, 몰상식한 정책이다라고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여당에서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 뭐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견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많이 자제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국가의 큰 정책을 논의할 때 원로들이라든지 고문들에게 조언을 듣지 예. 않겠습니까? 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특히나 이 메가시티 정책은 저희 민주당으로서 너무 졸속 정책이었다라고 비난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일환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 이 시기에 얘기하는 것 좀 문재인 정부와 사람들과 생각했을 때 존재감 부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뭐라고 답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정치인의 발언과 행보에는 당연히 그 시대적인 지금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룬 주제처럼 지금 친문이라는 사람들을 많이 몰아낼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저격 공천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내 역할과 우리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지분 같은 걸 완전히 인정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민주당의 갈등 지수도 더 높아질 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낮아지면 갈등 지수가 낮아지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겠지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 나가는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당면한 과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높아질수록 갈등 수위도 조금 높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총선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저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총선 국면은 우리 현역들, 지금 현역 정치인들에게 맡겨두는 것도 저는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보여주는 자세, 올바른 자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